여군 최초로 별을 단 사단장이 부임하던 첫날이었어요. 부대 뒤편의 낡은 무덤에서 스르륵 기어나온 뱀 한 마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보여준 기이한 행동은 무려 50년간 땅속 깊이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국 현대사에 감춰진 믿을 수 없는 비밀과 한 여성 지휘관의 용기 있는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제8사단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스윽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서윤 준장이었어요. 55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로 원스타 계급장을 단 여성 지휘관이었습니다. 168cm의 당당한 체구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 박서윤 준장의 첫인상은 강인함과 품격, 그 자체였죠. 박서윤 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위병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대 전체가 새로운 사단장의 부임을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여성 최초의 원스타 사단장이라는 점에서 모든 장병들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임식이 열릴 대강당으로 향하는 길. 박 준장은 부대 곳곳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30년간 군복무를 해온 그녀의 눈으로 볼 때 제8사단은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부대였어요. 장병들 표정도 밝았고 시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장병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준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준혁 참모 중령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45의 그는 키 175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에 이 부대에서만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참모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꼬솥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임식은 오전 11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대강당에는 주요 간부들과 각 부대 대표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죠. 박서윤 준장이 연단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8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넘쳤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여군 최초 원스타라는 타이틀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8사단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취임사가 끝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감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어요. 부임식을 마친 후 오후 2시, 박 준장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생활관, 식당, 훈련장 등 주요 시설들을 차례로 꼼꼼히 점검했죠. 각 부서 간부들의 상세한 설명에 그녀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대 규모가 꽤 크네요. 관리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모두 베테랑들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참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설 점검을 거의 마친 오후 3시 30분경, 이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마지막으로 부대 뒤편에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역대 사단장님들께서 부임하시면 꼭 참배를 하시는 것이 저희 부대의 오랜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박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선배들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죠. 두 사람은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본부에서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아담한 언덕이었는데 주변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언덕 중턱에 소박한 묘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1m 정도의 화강한 비석에는 무명용사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글씨체는 예스럽고 정중했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시든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로에는 재가 남아있어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계신 거죠? 박 준장이 묘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부대명도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명용사의 묘라는 6글자만 있을 뿐이었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1980년경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참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벌써 40년이 넘었군요. 어떤 분인지 알려진 바는 없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부대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름 없는 군인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현충일과 추석에는 누군가 찾아와 참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새로 놓여 있거나 향을 피운 흔적이 있거든요. 박준장은 묘비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었던 시절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가능한 것이리라. 참배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장은 군모를 벗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묵념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름도 모르는 선배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명용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아! 뒤에 서 있던 이참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준장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묘비 오른쪽 흙더미 사이로 굵직한 뱀 한 마리가 스르륵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뱀은 어른 남자 팔뚝만한 굵기였습니다. 길이는 대략 1m 20cm는 좋게 넘어 보였죠. 회갈색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고 몸통 곳곳에는 검은 무늬가 있었습니다. 독사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 크기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뱀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뱀은 사람만 봐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이 뱀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들어 박준장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준장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이참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원래 뱀을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큰 뱀을 보자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죠. 하지만 박서윤 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군생활 동안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달랐습니다. 뱀의 눈에서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뱀은 약 10초간 박준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호소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묘비 왼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무명용사의 묘에서 불과 3m 떨어진 평범해 보이는 빈 땅이었습니다. 잡초만 듬성듬성 자란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죠. 뱀은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한 번, 두 번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마치 저쪽을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박준장을 바라보더니 또다시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정말 뭔가를 가리키는 건가? 박준장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뱀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명확해서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뱀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의 흙이 다른 곳보다 살짝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풀들도 유독 누렇게 시들어 있었죠. 흙의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곳은 진한 갈색인데 그것만 희미하게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뱀은 약 1분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박준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해했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돌아서더니 풀숲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여유롭게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뱀이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모님, 저 뱀, 전에도 본 적 있나요? 한참 후에야 박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13년 동안 이 부대에 있으면서 저런 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참모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뱀들은 사람만 봐도 도망가는데 저 뱀은, 네, 꼭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박준장은 뱀이 가리켰던 땅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흙의 상태도 풀의 상태도 전체적인 분위기마저도 혹시 저 자리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참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예전에 선배 참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부대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명용사의 묘 주변에서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일이라면 정확히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냥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만 하셨어요. 박서윤 준장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뱀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뱀이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이상한 일이 생길까 기다려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장이 마지막으로 무명용사의 묘에 절을 올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계속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모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섬뜩합니다. 저런 뱀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박준장은 숙소에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뱀의 기묘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특히 뱀이 가리켰던 그 땅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뱀이 우연히 그런 행동을 할 리는 없어.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 직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 다시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준장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그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박서윤 준장은 일찍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자꾸만 어제 본 뱀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서류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특히 뱀이 가리켰던 그 땅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오전 9시 30분, 이준혁 참모가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모님,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잠 못 주무셨어요? 박 준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 참모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꾸 그 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신경이 쓰여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이 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했습니다. 참모님, 점심시간에 다시 그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정오가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혹시 오늘도 나타날까요? 이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어제 그 자리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어요. 무명용사의 묘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 12시 15분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묘비 앞에는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라? 누가 꽃을 가져다 놨네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가져다 놨습니다. 어제 준장님께서 참배하시는 걸 보고 저도 예를 갖춰야겠다 싶어서요. 이 참모의 설명에 박 준장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뱀이 나타났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오른쪽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헤쳐보니 실제로 뱀이 나올 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멍이 꽤 깊은 것 같아요. 박 준장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어제 그 뱀이 가리켰던 곳도 살펴보죠. 두 사람은 묘비에서 3m 떨어진 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흙이 정말 다르네요. 박 준장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다른 곳의 흙은 단단하고 촉촉했는데 이곳만은 푸석푸석하고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 풀들 좀 보세요.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반경 2m 정도의 원형 지역에 자라는 풀들이 모두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풀들은 싱싱한 초록빛인데 이곳만 완전히 달랐죠. 뿌리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이 참모가 풀 한 포기를 뽑아보니 뿌리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곳만 이럴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부대 뒤편 철조망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혹시 군인 양반들이세요? 할머니는 8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박준장이 철조망 쪽으로 다가가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 무덤에서 또 뱀 나왔어?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께서 그걸 어떻게? 아이고, 역시 그렇구나. 또 나타났네. 또 나타났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는 게 있긴 하지. 하지만 여긴 말하기가 좀 그렇고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할머니는 철조망을 따라 걸어가더니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할머니는 면회 절차를 거쳐 부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준장과 이참모는 할머니를 무명용사의 묘 앞으로 안내했죠.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옥이라고 하오. 올해 80이고 이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지. 김영옥 할머니는 묘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이 무덤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묻혀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무명용사가 아닌 건가요? 무명용사라고? 그렇게들 불러왔구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준장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 전에 뱀이 가리킨 곳부터 좀 봐야겠어. 할머니는 뱀이 가리켰던 빈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먼. 저 아래쪽이야. 저 아래쪽이라니요? 저기 밑에도 사람이 묻혀 있어. 여러 명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라고요? 그래. 그것도 아주 많이. 할머니는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 좀 보시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남성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농민 복장이었고 표정이 어두웠죠. 이분들은 누구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요. 1979년에 모두 사라진 사람들. 1979년이라고요? 이 참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정확히는 1979년 5월이었지. 김영옥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이분들도요? 하룻밤 사이에 46명이 사라졌어. 한 번에 46명이요? 박준장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갔어.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나는 그날 딸네 집에 가 있었어.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와 보니 마을이 텅 비어 있더라고.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그래. 처음에는 몰랐지. 하지만 몇 년 후에 이곳에 무덤이 하나 생기고 그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어떤 이상한 일들이요? 뱀이 나타나는 것도 그중 하나야.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더군. 이 참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셨어요? 신고를 왜 안 했겠어? 했지.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기나 했지.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끌고 간 군인들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내 아들 지훈이가 몰래 찍어둔 거야. 혹시 모르니 증거로 남겨두라고 했었지. 박서윤 준장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970년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10여 명 정도 보였죠. 이분들은 어느 부대 소속이었나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하지만 이 부대에서 나온 건 확실해. 어떻게 아세요? 그날 밤 이쪽에서 군용 트럭들이 여러 대 나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거든.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 군용 트럭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드님께서 찍으신 건가요? 멀리서 몰래 찍은 거라 흐릿하지만 틀림없는 군용 트럭이야. 박준장과 이참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뱀이 나타나는 것과 이 일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뱀은 땅의 기운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동물이야. 땅속에 억울한 영혼들이 많으면
뱀들이 먼저 알고 반응한다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어. 그럼 뱀이 저 땅을 가리킨 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군요.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얘기가 좀 길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는 좀. 할머니는 주변을 휙 둘러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다 들려주겠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오늘도 뱀이 나타날 게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뱀들은 보통 같은 시간에 나타나거든. 어제 몇 시쯤에 봤어? 오후 3시 30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0분. 그럼 곧 나타날 게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죠. 오후 3시 20분. 저기요. 이 참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뱀이 스르륵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타났구먼.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뱀은 사람들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어제와 똑같이 빈 땅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행동 보세요. 어제랑 똑같아요. 박준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뱀이 저렇게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건 정말 이상해요. 뱀은 약 1분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다시 세 사람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믿겠어? 저 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79년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천천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해주리다.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박서윤 준장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땅 밑에 무언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야. 50년 전에 묻힌 끔찍한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영옥 할머니의 집은 부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텐마루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어서들 들어오시오.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합시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손때 묻은 옛날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저 사진들이 모두 그때 사라진 분들인가요? 박 준장이 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46명. 내가 하나하나 모아둔 게야. 할머니는 찻잔을 내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날 밤 일을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이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9년 5월 18일 밤이었지.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 할머니의 기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딸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어. 딸이 몸살이 심하게 나서 내가 며칠가 있기로 했거든. 딸네 집은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포천 시내에 있었지. 할머니는 예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이었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트럭 소리였는데 보통 트럭 소리랑은 달랐어. 훨씬 더 무겁고 둔탁한 소리. 군용 트럭 소리였던 게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 소리가 꼭 우리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첫 번째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마을 이장이었던 최민준 씨야. 46살이었지. 사진 속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인상이 선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형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마을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그런 분이 왜 그게 문제였던 게야. 너무 정의감이 강했거든.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현우.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했지. 아, 지식인이셨군요. 그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들 현우한테 가서 의논하곤 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진 속 인물들을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고 각각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어떤 일들이요?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
마을 조사를 한다는 거야. 누가 빨갱이고 누가 반정부 활동을 하는지 조사한다고 했지? 박서윤 준장과 이준혁 참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970년대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저 평범하게 농사지으며 사는 사람들이었거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제라면 민준이 형이 마을 사람들 권익을 위해서 군청에 몇 번 진정서를 낸 적이 있어. 어떤 진정서요? 농지 수용 문제였어. 정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면서 농지를 헐값에 강제로 뺏으려고 했거든. 보상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민준이 형이 쓴 진정서 사본이야. 박준장이 종이를 받아 읽어보니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워낙 살벌했잖소. 조금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리를 해도 다 빨갱이로 몰아가던 시절이었으니 이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8년 겨울부터 마을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양복 입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조사하고 다녔어.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년 남성 둘이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때 온 조사관들이야. 내 아들 지훈이가 몰래 찍어둔 거지.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두라고 했거든. 아드님, 지훈 씨는 지금 어디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이도 그날 밤에 함께 사라졌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드님까지. 그래, 26, 꽃다운 나이였지. 결혼도 안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었습니다. 박준장이 가만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79년 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조사관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 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어떤 내용의 신문이었나요? 주로 민준이 형이나 현우에 대한 것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심지어 어떤 책을 읽었는지까지, 책까지 조사했다고요? 현우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거든. 그것도 문제가 됐나 봐.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성이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현우야. 참 공부를 좋아했지. 역사책, 철학책, 그런 것들을 읽었는데 금지된 책은 아니었어. 그런데도 이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까요? 당시에는 뭐든지 문제가 됐어. 생각이 있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으니까. 할머니는 다섯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야. 남편, 아들 지훈이, 며느리, 그리고 손주, 며느님과 손주까지도요? 그래, 이제 막 돌 지난 손주까지 함께 사라졌어. 참혹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저녁이었어. 마을에 있던 사람들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지? 할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군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완전 무장을 하고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다고. 완전 무장이라고요? 그래. 총도 들고 철모도 쓰고 꼭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이 참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들이 민간인을 데려간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야.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고.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니요? 박준장이 경악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 할머니는 여섯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했지만 군용 트럭들이 보이는 사진이었죠. 이게 그날 밤 우리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야. 사진을 자세히 보니 트럭 여러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고 군인들이 사람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집 뒤쪽 언덕에 숨어서 찍은 거야.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남겼어. 할머니는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에 써서 이웃집 처마 밑에 숨겨둔 거야. 나중에 내가 찾았지. 박준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을에 군인들이 쳐들어와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트럭에 태우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두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희를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아들, 지훈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서연 준장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편지가 지훈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군요. 그래, 26살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야. 이참모도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모두 그래, 46명 모두 죽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머니는 7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돌도 안 된 아기였고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8살 할아버지였지. 그런 사람들까지. 왜? 도대체 왜? 죄가 없었어. 정말 아무 죄도 없었어. 할머니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장이 할머니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드시면 잠깐 쉬세요. 아니야. 이야기해야 해.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인데 이제는 해야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 할머니는 8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텅 빈 마을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전부 사라졌더라고. 가축들까지요? 그래. 개, 고양이, 닭, 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어. 증거를 없애려고 그랬나 봐.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처럼 만들려고. 이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무사하셨던 거죠? 내가 마을에 없었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럼 다른 생존자는 없었나요? 한 명 더 있었어. 할머니는 9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박상철 씨야.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무사했지. 아, 그럼 상철 씨도 같이 신고를 하셨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상철 씨는 일주일 후에 죽었어. 일주일 후에요? 그래, 교통사고라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박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상철 씨도 입을 막으려고 그런 것 같아. 할머니는 10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찍어서 나한테 몰래 갖다 준 거야. 상철 씨 자전거가 완전히 박살나 있고 그 옆에 커다란 트럭이 서 있었지.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대. 새벽 5시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 참모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의심스럽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상철 씨는 자전거를 정말 잘 탔거든. 그런 사람이 그런 어이없는 사고를 당할 리가 없어. 할머니는 11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철 씨가 죽기 전에 나한테 준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받은 접수증이지. 박준장이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실종, 신고 접수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신고한 거야. 처음에는 경찰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했대. 하지만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는 거야. 이 참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6명이 하룻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주했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게 공식 결론이었어. 할머니는 12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상철 씨가 경찰서에 다시 항의하러 갔을 때 찍은 거야. 5번이나 갔지만 매번 똑같은 대답만 들었지. 더 윗선에는 신고 안 해보셨나요? 해봤지. 군청에도 가보고 도청에도 가봤어.
하지만 다들 경찰서에 문의하라고만 하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더군. 박서윤 준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언론에는요? 그때는 언론도 자유롭지 못했잖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지. 그런데 한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 정말요? 그래. 이 사람, 할머니는 13번째. 신문기사 스크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부 기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한번 어두워졌습니다. 김 기자도 일주일 후에 죽었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기자까지요?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대. 자살이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 기자는 정말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 이 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 거네요? 그래.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47이었어. 아직 할 일이 많았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 80이야.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야.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세요. 용감한 게 아니라 의무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야지. 할머니는 서랍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내가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어. 봉투 안에는 사진, 편지, 문서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50년 동안 하나씩 모은 거야. 박서윤 준장이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 군인들이 사용한 트럭의 번호판을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이 번호판은 어떻게? 지훈이가 마지막에 적어둔 거야. 다행히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지. 두 번째는 그날 밤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한테서 들은 거야. 일부 군인들이 술에 취해 자기 이름을 말했나 봐. 세 번째는 당시 이 지역을 담당했던 부대의 조직도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참모가 조직도를 보더니 숨을 꼴꺽 삼켰습니다. 이거 우리 부대네요. 그래. 바로 여러분 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한 짓이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대가 그래. 제8사단 소속 군인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거야. 박서윤 준장은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휘하는 부대가 과거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확실한가요? 확실해. 증거가 더 있어. 할머니는 네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군용 물품들의 사진이었죠. 이건 뭐예요? 사건 며칠 후에 마을 근처 야산에서 발견된 것들이야. 사진에는 군화, 찢어진 군복 조각, 탄피 등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누가 찾았나요? 나와 상철 씨가 함께 찾았지. 마을에서 한 2km 떨어진 야산에서. 할머니는 지도를 펼쳐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야. 박 준장이 지도를 보니 그 위치는 현재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위치가 그래. 뱀이 나타나는 그 무덤과 불과 1km 떨어진 곳이야. 이 참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 생각엔 그래. 그곳으로 끌고 가서 모두 죽인 다음에 근처에 묻었을 게야. 할머니는 5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손으로 그린 스케치였습니다. 이건 상철 씨가 그린 거야. 그림 솜씨가 좀 있었거든. 스케치에는 트럭들이 정차한 위치, 군인들이 서 있던 자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6번째 자료는 당시의 날씨 기록이었습니다. 날씨 기록까지. 그래. 그날 밤에 비가 왔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비 때문에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같은 흔적이 많이 남았을 게야. 7번째 자료는 당시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몰래 복사해온 것이라고 했죠? 기록을 보니 1978년까지는 마을에 46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979년부터는 인구가 0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도 사람들이 사라진 게 확인되네요. 그래. 하지만 전추로 처리되어 있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죽었는데도 말이야. 8번째 자료는 당시 부대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야.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때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나를 찾아왔었어. 정말요? 그래. 그 사람이 이 문서를 가져다 줬지.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나 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9번째 자료는 바로 그 군인이 쓴 증언서였습니다. 박준장이 증언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시 제8사단 소속 이등병 정호영이었다. 1979년 5월 18일 밤 우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빨갱이 소탕 작전에 참여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단순했다. 지정된 마을의 모든 주민을 체포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포 작전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는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든 주민을 트럭에 태워 야산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사살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다. 나는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거부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 4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갔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호영 증언서를 다 읽고 난 후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정호영 씨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 증언서를 남긴 거야.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면서. 10번째 자료는 당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호영 씨가 몰래 찍어둔 것이었죠. 사진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트럭에 짐짝처럼 실린 사람들, 야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 그리고 매장 현장까지. 박서윤 준장은 차마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니.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이 참모도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정말 이런 일을. 그래. 그래서 뱀이 나타나는 거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제발 이 진실을 좀 알아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거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야. 그것은 바로 당시의 작전 명령서 원본이었습니다. 작전 명령서요? 그래. 누가 이 끔찍한 작전을 지시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지. 박준장이 명령서를 읽어보니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비 제8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작전을 수행하라. 작전명 빨갱이 소탕작전. 목표 지정지역 반정부. 분자 완전 제거. 방법 체포 후 은밀 처리. 주의 절대 기밀 유지. 국가보안본부장 국가보안본부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네요. 그래. 이건 단순한 부대 차원의 사건이 아니었어.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학살이었던 게지. 이 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시 사단장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게야.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런 비인간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어. 명령에 불복종하면 본인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었으니까. 박서윤 준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었지만 당시의 서슬퍼런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개인이 저항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그럼 이 모든 자료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소. 그리고 아직도 위험하거든. 지금도요? 그래. 이 일에 관련된 놈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도 아주 높은 자리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당시 관련자들의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 군 고위층, 관료.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군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게야. 할머니가 박서윤 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같은 분이 나타났으니까 정의감이 있고 용기가 있는 분이. 박서윤 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자료를 저에게 맡기시는 건가요? 그래. 준장님이라면 이 억울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소. 하지만 쉽지 않을 게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도 해야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이 참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할머니가 박서윤 준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뱀이 가리킨 그 땅을 정식으로 발굴해야겠습니다. 박준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발굴하려면 국방부 허가가 필요할 텐데요. 이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단장 권한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만약 위에서 반대하면 직접 국방부에 보고해서라도 허가를 받아내겠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저항 세력들이 미리 알아채고 또다시 은폐하려고 들게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밀하게 발굴부터 해보시오. 확실한 증거를 우리 손에 넣은 다음에 세상에 공개하는 거지. 이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언제 발굴을 시작할까요? 내일 새벽에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할머니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조심해야 하오.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 네, 어르신.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바로 연락하시오. 할머니는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어르신도 조심하세요.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가 알려지면 어르신께서 위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이도 많고 이제 두려울 것도 없어. 세 사람은 내일 새벽에 발굴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장비, 참여 인원, 보안 방법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했죠.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시오. 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박서윤 준장과 이준혁 참모는 할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오늘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참모가 말했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내일 발굴해서 정말 무언가 나온다면 정말 큰일이 될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두 사람은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5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윤 준장은 잠들기 전에 창밖으로 무명용사의 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름 모를 영혼들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한편 그날 밤에도 뱀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는 만족한 듯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5시, 이른 아침 안개가 부대 뒤편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준장과 이준혁 참모는 조용히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발굴 도구들을 들고 있었죠. 정말 조용하네요. 이 참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시작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어제 뱀이 가리켰던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박준장이 작은 삽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해보시죠. 발굴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데요? 이 참모가 갑자기 삽질을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여기 흙이 정말 이상해요. 다른 곳과 완전히 다릅니다. 박준장이 가까이 와서 살펴보니 정말로 흙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다른 곳은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흙이었는데 이곳만은 푸석푸석하고 색깔도 검붉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를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좀 더 파보죠. 50cm 정도 더 파내려갔을 때 첫 번째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이 참모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이거 단추 같은데요? 박준장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1970년대식 옷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단추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의 단추와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1m 정도 파 내려갔을 때 두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참모가 가리킨 곳에는 낡고해진 천조각이 보였습니다. 옷감이네요. 조심스럽게 천조각을 꺼내보니 그것은 어린아이 옷의 일부였습니다. 아이 옷이에요. 박준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돌도 안 된 아기의 옷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계속 파야겠어요? 1m 30cm 지점에서 세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뼈가
있어요. 이참모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박준장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사람이 묻혀 있었네요. 두 사람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더 넓은 범위를 파기 시작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곳곳에서 사람의 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의 뼈, 어린아이의 뼈, 노인의 뼈.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을 줄이야. 박서윤 준장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7시가 되자 박순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말 여기에 박준장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발굴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파헤쳐진 구덩이를 내려다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손주야. 할머니의 처절한 오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 참모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구덩이 앞에서 저를 올렸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왔어. 오전 8시 발굴 작업을 계속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참모가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플라스틱 봉지에 곱게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성호, 이현우, 최민준. 할머니가 말했던 그 이름들이 하나씩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었군요. 두 번째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부부 사진. 각각의 사진마다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었죠. 이 사진들을 누가 여기에 묻어둔 걸까요? 아마 정호영 씨가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숨겨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나는 이 사건의 목격자이다. 1979년 5월 18일 밤 이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나 또한 이 일에 가담했지만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증거들을 남긴다. 정호영, 박민수 씨. 아니, 정호영 씨가 이런 것들을 숨겨둔 거군요. 네 번째는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잘 보관된 덕분에 그날 밤의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진들 너무 충격적이에요. 박준장은 사진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피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군용 총기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여섯 번째는 군용품들이었습니다. 군화, 군복 조각, 그리고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인식표까지. 이제 확실한 증거가 다 갖춰졌습니다. 이 참모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전 9시 30분, 발굴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참모가 언덕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부대 쪽에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네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굳은 표정이었죠. 박서연 준장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대 내에서 무어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 신고요? 누가 신고를 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즉시 이 작업을 중단하셔야겠습니다. 왜 중단해야 합니까? 이것은 정당한 조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발굴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감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순이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법이라고? 여기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묻혀있는데 이걸 파보는 게 불법이란 말이요? 할머니, 물러서 계십시오. 이건 군사기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사기밀?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게 군사기밀이라고? 이 나쁜 놈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어떻게 민간인 학살이라는 험한 말이 나오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증거가 다 있지. 여기 보시오.
박준장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압수요? 무슨 권한으로요? 국가기밀보호법에 의거해서입니다. 감찰관들은 강제로 증거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찾은 거예요. 이 참모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감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그 뱀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뱀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뱀이 여러 마리야. 5마리의 커다란 뱀이 구덩이 주변에서 동시에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모두 어제 본 뱀과 비슷한 크기와 색깔이었죠. 뱀들은 감찰관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도망가자. 감찰관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은 감찰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구덩이 주변으로 돌아왔죠. 세상에, 뱀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참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박순이 할머니가 뱀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뱀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야. 이 진실을 지키려고 나타난 거지. 뱀들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다시 구덩이 주변을 한 바퀴 빙 돌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감찰관들이 사라진 후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더 발굴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총 46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희생자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죠. 정말 46분 모두 여기에 계셨네요. 각각의 유골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들이 나왔습니다. 신분증, 반지, 목걸이, 시계, 개인적인 물건들이 50년의 세월을 넘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반지, 우리 며느리 반지야. 할머니가 작은 금반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건데 이 시계는 우리 아들 지훈이 시계고 할머니는 유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50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안경, 손주의 작은 신발,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오후 3시경, 마지막 부분을 발굴하던 중 더욱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큰 상자가 있습니다. 이 참모가 흙 속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밀봉되어 있어 내용물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첫 번째로 완전한 형태의 작전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극비작전 계획서, 작전명, 빨갱이 소탕작전, 일시, 1979년 5월 18일 23시. 두 번째로 작전에 참여한 군인 25명의 전체 명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현장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전 전, 작전 중, 작전 후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네 번째로는 녹음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지만 복원하면 당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곧 죽게 될 것 같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부디 아이들을 잘 키워다오. 사랑한다. 당신의 남편이 어머니께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빨갱이라고 해서 죽게 생겼어요.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현우 올림. 편지들을 읽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4시, 모든 발굴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무슨 일이죠? 박준장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서윤 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국정감사원에서 나온 조사관 최수혁입니다. 최수혁 조사관은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방해받을까봐 미리 준비를 좀 해뒀지. 할머니, 박준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언론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준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서윤 준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가요? 우선 희생자분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머니, 50년간 어떤 심정으로 살아오셨나요? 한이 맺혔지.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를 안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야 그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 우리 아들, 우리 손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제 여한이 없어. 해가 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덩이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 참모가 가리킨 곳에서는 수십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파란 나비,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나비들이 구덩이 위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나비들이 이렇게 많이. 나비들은 구덩이 위에서 한참 동안 우아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마치 기쁨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46마리네요. 누군가가 나비의 숫자를 세어보니 정확히 46마리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분들이 나비가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신 거야. 박순희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비들은 약 10분 정도 아름답게 날아다니다가 하나둘씩 하늘 높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나비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뱀들도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5마리의 뱀이 구덩이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추모비를 향해 고개를 숙여 3번 절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조용히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소명을 모두 마쳤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드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제8사단 무명용사의 묘에서 민간인 집단학살 흔적 발견. 1979년 군사정권 시절 은폐되었던 민간인 학살 사건 드러나. 뱀이 알려준 50년 전의 진실. 국민들 충격.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사정권 시대의 어두운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즉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고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희생자분들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증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도 그때 사라졌어요. 저도 그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제보가 빗발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힌 박서윤 준장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 지휘관,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군인, 군의 양심. 언론은 그녀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50년간 꿋꿋이 진실을 지켜오신 김영옥 할머니십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남은 시간은 조용히 이분들을 돌보며 살고 싶어. 이준혁 참모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꼈고요.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는 박서연 준장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도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아야 한다. 군 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해가 완전히 진 후 박서연 준장은 혼자 추모공원이 될 그곳에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50년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녀는 파헤쳐진 구덩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46개의 별들이 모두 함께 반짝이는 것 같았죠. 희생자들이 하늘에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 준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기쁨과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쁜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46명의 영혼들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8사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안한 고요함이었죠. 5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아픈 진실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5월 18일, 바로 1979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8사단 뒤편 언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족들, 시민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찾아왔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5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되신 46분의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박서연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최민주님, 이현우님, 김지호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김영옥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혼자 가슴속에 간직해왔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리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민으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추도사가 계속되는 동안 흐렸던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1분간의 긴 침묵이 흘렀고 묵념이 끝나자 군악대가 연주하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진홍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얀 국화꽃을 들고 새로 조성된 추모비 앞에 차례로 헌화했습니다. 기존의 무명용사의 묘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중앙에는 높이 3m의 검은 화강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1979년 5월 18일 이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46분의 영령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후세에 굳게 맹세합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기념관도 건립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영옥 할머니가 50년간 피눈물로 모아온 사진들, 편지들, 증언들, 모든 것이 역사의 증거로 고스란히 보존되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와서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겠구먼. 할머니는 기념관을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전부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서연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장님 같은 용기 있는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윤 준장의 용기가 전국적인 진실규명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제8사단 내부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정식으로 포함되었고 부대 내에 인권상담실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지키는 군대여야 합니다. 결코 국민을 해치는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서윤 준장이 신병 교육 시간에 직접 강의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부대를 관리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자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50년간 하늘 품고 살았던 김영옥 할머니는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찾았습니다. 매일 추모공원을 찾아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훈아, 이제 억울함이 좀 풀렸니? 이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니. 정부에서는 할머니에게 특별 포상을 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상은 필요 없어.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대신 할머니는 기념관의 명예관장이 되어 방문객들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모공원 개원식 다음 날, 그곳에 수많은 나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파란 나비, 색색의 나비들이 공원을 가득 메웠죠. 누군가 세어보니 정확히 46마리였습니다. 나비들은 하루 종일 공원에서 춤을 추듯 날아다니다가 해질 무렵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비까지 모두 사라진 후 처음에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추모비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추모비를 향해 고개를 숙여 3번 절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 후 뱀은 조용히 풀숲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모두 마쳤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추모공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년 5월 18일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추모제를 지내죠. 박순희 할머니는 85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 그때 뱀이 안 나타났다면 어찌 됐을꼬? 할머니는 이제 장군이 된 박서윤 준장과 함께 추모비 앞에 서서 예시를 회상했습니다.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이제 별을 2개 단 장군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8사단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이준혁 참모는 이제 중령이 되어 다른 부대의 부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이곳을 찾았죠. 이곳이 제 인생을 바꾼 곳이니까요. 오후 4시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비는 추모비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더니 3사람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치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실 겁니다. 3사람은 조용히 추모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에는 깊은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희생자들이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이 전해준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이 메시지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8사단의 뱀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부대 뒤편 무덤에서 기어나온 뱀 한 마리가 알려준 50년 전에 숨겨진 진실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뱀이 전해준 메시지가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영옥 할머니의 50년간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 박서윤 준장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이준혁 참모의 진실한 각성,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꽁꽁 묻혀있던 진실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들으셨나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으셨나요?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며 들으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주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실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용기는 때로는 아주 작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작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박서윤 준장과 김영옥 할머니를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평화는 어제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배우는 한 같은 아픔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